제4화 하태호와 하진 제1장 고리눈을 부릅뜨고 객관문을 노려보던 그는 어금니를 부드득 갈더니 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어찌 문지기들이 그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 저지하려던 문지기들은 그가 걷어찬 발길질에 저만치 나가떨어지거나 쇠뭉치 같은 주먹에 맞아 대자로 뻗거나 했다. 도구란 놈은 어디 있느냐? 장비의 외침에 도구의 부하들이 칼을 뽑아 덤벼들자 장비는 맨 앞에 선 놈의 칼날을 피하면서 그의 손목을 쳐 칼을 빼앗은 다음 그 칼로 달려드는 자들을 마치 옷에 묻은 건보를 떨어내듯 툭툭 털어버리고 객관 뒤채로 뛰어들어갔다. 도구는 대청마루에 정저하고 있었으며 현의 관리는 오랏줄에 묶인 채 땅바닥에 꼬꾸라져 있었다. 장비가 호통쳤다.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도구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장비는 대청마루로 뛰어올라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객관에서 현청 앞까지 질질 끌고 나왔다. 객관 앞에 모여있던 노인들이 모두 따라왔다. 현청 문 앞에는 말을 메어두는 말뚝이 있었다. 거기다 붙들어매니 도구는 그래도 조정관리로서의 위신을 찾아보려고 까내는 장비에게 호통을 쳤다.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엄하게 구는 것이냐? 그러나 장비는 코웃음을 쳤다. 안다 이놈아. 내 놈은 무엄하게 우리 형님에게 눈명을 씌우려고 죄 없는 혈리를 매질하던 놈 아니냐? 죄 없는 사람을 때리는 내 놈도 좀 맞아볼 테냐? 장비는 옆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도구의 허벅지를 매질하기 시작했다. 하나, 아이고, 둘, 그만. 셋. 아이고, 사람 살려. 내 놈을 동정해 줄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장비는 다시 때렸다. 그러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신이 나서 구령을 같이 따라했다. 여섯, 아이고, 일곱. 아이고, 나 죽네. 도구가 매맞는다는 소문이 나자 현청은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장비가 때릴 때마다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져 나갔다. 아이고, 내 잘못했으니 그만 때리시오. 이놈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도구는 체면이고 뭐고 가릴 여유가 없었다. 아이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네, 무슨 말이든지 다 들으리다. 내가 그 말을 믿을성 싶으냐? 장비는 새 버드나무 가지로 때렸다. 애고고, 그러자 사방에서 사람들 소리가 났다. 잘 때린다. 더 때려라. 벌써 버드나무 가지가 열 몇 대나 부러졌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답답한 마음으로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유비는 건물 밖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좌우에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장 장군께서 어떤 사람을 현청한 말뚝에 매달아 때리고 계십니다. 유비가 급히 뛰어나가 보니 매달린 사람은 바로 도구였다. 이 무슨 짓이냐? 유비의 꾸중에 장비가 말했다. 이따위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은 때려 죽일 일 말고 뭐 있겠소? 도구가 애걸복걸했다. 현덕공, 제발 내 목숨을 구해주시오. 제발, 제발. 유비는 본래 인자한 사람이라 장비를 만류하며 손을 멈추게 했다. 그러자 관우가 다가와서 말했다. 형님, 허다한 큰 공을 세웠음에도 고작 얻었다는 것이 현이 자리인데 그마저 도구 따위에게 욕을 당해야 하다니요. 정말 가시덤불은 난세나 봉황이 깃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도구를 때려 죽인 다음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달리 원대한 계획을 세우느니만 못할 것 같습니다. 유비는 관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옳구려. 그만 떠납시다. 그러나 벼슬을 버리고 떠날 바에야 저런 버러지 같은 놈을 죽여선 뭐 하겠소? 그리고는 현이 벼슬을 입증해주는 관인을 가져다가 도구의 목에다 걸어주고 꾸짖었다. 백성을 괴롭히는 내 죄를 다스리자면 죽여마땅하지만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관인을 돌려주니 갖고 돌아가서 이 유비가 관직을 버리고 떠났다고 전하거라. 그런 뒤 관우와 장비 등 20여 명의 수하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려 하자 백성들이 몰려와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다. 나으리, 우리를 버리시고 어디로 떠나십니까? 만류하는 백성들과 떠나려는 유비 일행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이어졌다. 그러나 유비로서는 어차피 떠나야만 하는 길이었다. 그들이 떠난 뒤 관속들에 의해 객관으로 옮겨진 도구는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게 되자 부하들에게 명했다. 급사를 보내거라. 나경으로 보낼갑쇼. 이놈아 급한데 낙양으로 보낼새가 어디 있느냐?
정주태수한테 보내야지. 말씀대로 하리다. 유비는 백성이 든 꼴을 빼먹다가 이번 그주상이 발각되자 직사에게 해를 가하고 야반도주하였다고 쓰거라. 예, 분분을 하겠습니다. 도구의 급사는 정주를 향해 급히 말을 몰았다. 서찰을 받아본 정주태수는 서면으로 상부에 보고한 뒤 200여 개의 군사를 풀어 유비 일행을 체포하라는 영을 내렸다. 쫓기는 입장이 되었음을 알게 된 유비는 고향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그보다 북쪽에 위치한 오대산 부근의 대주로 가서 유해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어떤 역본에는 유해가 대주태수였던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세 사람은 대주에 가서 유해에게 몸을 의탁했다고만 했을 뿐이다. 유해 앞에 태수나 목 등의 관직명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태수는 아니고 오대산 및 마을의 촌장 같은 것을 지내던 일종의 지방 호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해는 유비가 같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임을 알고 그를 숨겨주면서 호기롭게 말했다. dum의 산골이라 대접할 것이 변변치 않지만 약주만은 넉넉하오. 방도 많고 하니 마음 놓고 머물면서 장례를 도모하시오. 제2장. 동치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는 동전 냄새 또는 돈 냄새이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금권 정치를 뜻한다. 이 무렵 매관매직 등 십상시가 풍기는 동치는 온 조정에 진동하고 있었다. 십상시의 우두머리인 장양과 조충은 유비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복을 보내 황건적을 토벌한 공로로 관직을 얻고 은상을 받은 자들에게까지 뇌물을 요구했다. 그대들의 공을 성상께 아뢰어 막대한 늑봉에 은전을 입게 해주었거늘 이를 상주한 십상시에게 아무 인사도 하지 않는다면 염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에 겁이나 뇌물을 바친 자도 있지만 유비처럼 벼슬을 스스로 버리고 임지를 떠난 자도 있고 때로는 황보숭이나 주전처럼 십상시의 존재를 가소롭게 치부한 자도 있었다. 무엇냐? 사내 구실도 못하는 것들이. 그러자 십상시는 임금께 참소하여 황보숭과 주전의 관직을 삭탈하고 그 자리에 환관 우두머리인 조충을 거기 장군에 임명토록 했다. 이것도 어이없는 일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양을 위시한 환관 13명을 모두 여루에 봉했으니 영제 치하 인사는 만사 아닌 망사라 할 만했다. 인사의 문란은 정사 전반의 어지러움으로 이어졌다. 부패와 착취와 폭정 속에 백성의 원망소리가 높아지면 반드시 그 틈을 타 야심가와 도둑 이무리가 출현하기 마련이었다. 과연 한동안 가라앉은 것 같았던 밀란이 또 일어나 장사군에서는 구성이란 도적이 어양군에서는 장거, 장순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추종자가 크게 불어나면서 장거는 천자, 장수는 장군이라 칭하며 세력 판도를 넓혀 인근 군현은 물론 머지않아 도성을 취하리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이에 위급함을 알리는 지방 관아의 장계와 표문이 빗발치듯 올라왔으나 십상시는 이를 숨기고 임금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십상시와 함께 후원에서 주연을 벌이고 있을 때 간이대부 유도가 불쑥 나타나 땅에 엎드리더니 통곡부터 했다. 임금이 물었다. 짐의 즐거운 잔치 자리에 와서 통곡을 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이오. 유도가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나라가 아침에 망할지 저녁에 망할지 모르는 판국에 폐하께선 고자놈들과 후원해서 술이나 들고 계시니 어찌 통곡하지 않겠나이까. 임금인 영제가 말했다. 천하가 두루 태평한데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은 대체 무슨 소리요? 유도는 임금 주위에 둘러앉은 십상시를 노려보며 분기탱천한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 사방에서 떼도적이 일어나 주군을 무략질하고 있사옵니다. 이 모든 화는 저 간악한 십상시가 벼슬을 팔고 착취하여 백성의 원망을 산 데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저들이 폐하를 속이고 업신여기어 올바른 신하를 조정해서 모두 쫓아내었기에 이 지경이 된 것이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하시게 될지 모르옵니다. 간교한 꾀를 지닌 십상시들은 유도가 아뢰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일제히 관을 벗어놓고 임금 앞에 꿇어 엎드려 애절한 음성으로 아뢰었다. 대신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옵니다. 원하옵건대 목숨만이라도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재산은 모두 군자금으로 바치겠나이다. 실제로는 대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면서도
자기들은 대신에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련한 환관 신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눈물까지 흘리면서 최대한 부각시켰다. 심리를 이용한 이 간교한 수법은 통했다. 그들의 눈물을 보자 임금의 마음에는 유도의 충언에 의해 희미하게 잃었던 경각심이 사라지고 그 대신 환관들의 애처로운 처지가 크게 부각되어 왔던 것이다. 그와 함께 유도에 대한 역정이 일었다. 내 집에도 부리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집만 환관을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그리고는 무사를 불러 목을 베라 명하니 유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신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사옵니다. 허나 한나라 1400년이 오늘에 이르러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애석할 따름이옵니다. 무사들이 유도를 끌고 나가 형을 막 집행하려 할 때 한대신이 급히 들어서며 소리쳤다. 손대지 말라. 내가 폐하께 간해보리라. 본이 사도 진탐이었다. 사도는 금일의 총리격이다. 그 진탐이 곧장 어전 앞으로 나아갔다. 유대부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이려 하시나이까? 가까운 신하를 헐뜯고 짐을 모독한 죄니라. 임금이 이유를 말하자 진탐이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인민은 다 십상시에 고기를 씹고 싶어 하는데 폐하께선 부모처럼 존경하면서 아무 공도 없는 저들을 모두 제후로 봉하셨나이다. 더구나 봉서 등은 황건적과 내통하여 반란을 꾀하였던 자들이옵니다. 그런데도 살피지 못하신다면 폐하께서는 400년 사직이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되실 것이옵니다. 봉서가 반란을 꾀하였다는 것은 분명치도 않은 일이오. 모두 간적으로 몰아붙이나 십상시 가운데도 어찌 한두 명의 충신이 없겠소. 임금은 끝내 환관을 두둔했다. 이에 진탐은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섬돌에 이마를 찌으며 간했다. 그러자 임금은 오히려 역정을 냈다. 저놈을 끌어내 옥에 가두어라. 그날 밤 십상시는 사태 수습을 위해 머리를 서로 맞댔다. 두 놈 다 없애버립시다. 십상시 가운데 소장파의 우두머리 격인 건석이 건의하자 수장인 장양과 조충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의견이요. 건석은 손을 썼다. 그 결과 옥에 갇힌 간이대부 유도와 사도 진탐은 그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다. 십상시는 또 유도가 언급한 양대 반란을 수습하기 위해 장사의 반란은 손견에게, 어양의 반란은 유후에게 진압하라는 조서를 임금 몰래 꾸며 내려보냈다. 그런데 십상시의 이 같은 조치가 멀리 대주의 유해에게 신세를 지고 있던 유비의 운명을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유후가 어양 반란의 진압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유해는 유비를 불러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때가 왔구려. 신임 유주태수에 임명된 유우는 내 친구이니 소개장을 갖고 가면 반드시 충이 써줄 것이오. 그러면서 한 통의 소개장을 써주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등 수하를 데리고 유주로 찾아갔다. 유우는 마침 조정의 명령으로 어양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진하려던 참이라 유비가 내민 소개장을 읽어보고 대단히 기뻐했다. 좋소, 나를 도와주시오. 유우는 즉시 유비를 사령관에 해당하는 도위로 삼아 적의 소굴을 치게 했다. 적은 10만을 넘었고 북쪽 오랑캐인 오한족과도 손을 잡고 있어 그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유비에게는 불세출의 용장인 관우와 장비에 두 아우가 있었다. 그들과 함께 며칠 동안 큰 싸움을 벌인 끝에 유비는 단숨에 적의 기세를 꺾어 놓았다. 적장 장수는 싸움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부하들에게 난폭하게 굴었고 이 때문에 사졸들의 반감을 샀다. 그 가운데 장순에게 매질당한 부하 두목이 앙심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장순을 찔러 죽인 다음 그 수급을 잘라 졸개들과 함께 항복해왔다. 패색이 짙어지면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한 장건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다. 이로써 어양 땅이 평정되자 유우는 조정에 글을 올려 유비의 공을 알렸다. 조정에서는 장사의 난을 평정한 순견은 오정우에 봉하고 어양의 난을 평정한 유우에게는 금일의 국방장관격인 태위 벼슬을 내렸다. 실전에 임했던 유비에게는 그가 아니언 현위로 있을 때 도구를 매질한 죄를 사면해주고 함일현의 현승에 임명했다가 다시 고당현의 현위 자리로 옮기게 했다. 그런데 이 무렵 유비와 동문수학했던 북평태수 공손찬이 유비는 황건적의 난 때에도 발군의 공이 있었던 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림에 따라 조정에서도 그냥 있을 수만 없는 노릇이라 하여 그를 부대장급인 별부사마에 봉하고 평원군 평원현의 현령에 다시 제수했다.
유비는 일족을 거느리고 즉시 임지인 평원으로 떠났다. 도착해보니 땅이 비옥하고 군량과 군비가 넉넉한 지역이었다. 아, 이제 사하늘이 내게 입말을 기르게 하시는구나. 유비는 감개무량했다. 거기서 그는 관우 장비와 함께 오랜 한을 풀고 병법과 무술에 전념하는 한편 군사를 조련하고 군마의 귀리를 먹이면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3장. 중평 6년 4월의 일이다. 영제는 병이 깊어지자 황후의 오라버니 대장군 하진을 궁전으로 불러들였다. 자신의 사후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만 사실 여기엔 흑막이 있었다. 하진은 원래 백정 출신이었다. 그러나 아리따운 누이가 궁으로 들어가 황후 다음에 서열인 귀인이 되었다. 이어 황자 변을 낳아 소생이 없던 원래 황후를 밀어내고 황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됨으로써 그 줄을 타고 조정의 실세로 부각한 인물이었다. 누이 동생인 하황후는 질투심이 몹시 강했다. 그래서 영제가 왕미인을 총애하여 황자협을 낳게 되자 그녀를 몰래 독살하고 말았다. 이에 엄이 잃은 황자협은 동태후의 태후궁에서 양육되었는데 이 동태후가 바로 영제의 생모였다. 양가 출신의 동태후는 백정 출신의 하황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거기다 거두어기른 협 황자가 남달리 영특한 것을 보고 아들인 영제에게 태자로 봉할 것을 권했고 이에 영제도 협적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런 영제의 마음을 더욱 부추긴 것이 환관들이었다. 그들로서는 하진과 같은 외척을 둔 변 황자보다는 주변에 아무 보호막이 없는 협 황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영제의 병이 깊어진 것을 기화로 중상시 건석은 이렇게 건의했다. 만일 협 황자를 태자로 세우려면 먼저 하진을 죽여 후환을 없애야 하옵니다. 영제는 그 말을 옳게 여기고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이런 내막을 알 리 없는 하진이 궁문에 이르러 막 들어가려 할 때 하진의 신복인 사마 바는이 다가와서 소매를 잡아당겼다. 지금 입궁하시면 아니 됩니다. 왜? 내시 건석이 대장군을 죽이려고 폐하를 충동질하여 부른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하진은 수레를 타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대신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자 하진은 입을 열었다. 지금 성상께서 병이 위중하신데 십상시는 나를 포함한 대신들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소이다. 저 한관놈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오? 하진이 묻자 좌중에서 누가 일어섰다. 환관의 세도는 충제 질제 때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조정한 구석구석까지 뻗쳐 있는데 어찌 모두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일이 누설되면 반드시 멸문지화를 당할 터이니 면밀히 살펴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보니 전군교의 조조였다. 너 같은 조무래기가 어찌 조정대사를 안다고 나서느냐? 하진이 꾸짖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조조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우선 하진 자신이 득세하게 된 것도 황후의 오랍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입장이었던 화제 때의 두원, 순제 때의 여면, 환제 때의 양기, 그리고 영제 때의 두무 등 외척들은 모두 먼저 칼을 빼들었음에도 환관들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말지 않았던가. 좌중이 잠잠했던 것도 그런 옛일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늦게까지 궁에 남아있다가 주요 정보를 얻은 반은이 뛰어들어왔다. 성상께선 이미 붕어하셨습니다. 십상시는 이 사실을 숨기고 가짜조서로 대장군을 불러들여 죽인 다음 황자협으로 도의를 잇게 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궁중에서 곧 사자가 나올 것이니 일체 응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과연 조서를 받든 사자가 당도했다. 지금 성상께서 위중하십니다. 이에 대감을 베갯머리에 불러 후사를 부탁하시려 하오니 급히 입골하십시오. 이미 반은으로부터 임금이 죽은 것을 들은 하진은 사자를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네 이놈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서 거짓을 고하느냐? 그리고는 반은을 향해 당부했다. 이놈을 처치하라. 하진은 결의에 찬 모습으로 좌중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단호히 실천에 옮길 뿐이오. 그러자 조금 전 의견을 냈다가 물리침을 당한 전군교의 조조가 다시 끼어들었다.
대장군께서 지금 취해야 할 계책은 먼저 임금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후에 내시들을 처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진도 이번에는 아까처럼 입을 닥치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옳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누가 나와 함께 궁에 들어가 새 임금을 바로 세우고 역적들을 소탕하겠는가? 하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사례교위 원소가 예 있습니다. 사례교위란 금일의 수도경찰청장 정도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리로 집중되었다. 보니 그는 연암 출신인 사도 원봉의 장남이여 태부 원회의 조카였다. 자를 본초라 하는 그는 명문 출신답게 위엄있고 당당한 풍모였다. 저에게 정예병 5천을 주시면 걸문을 부수고 들어가 새 임금을 받들어 모시고 고자놈들을 모조리 죽여 조정을 청소한 다음 천하를 편안케 하겠습니다. 하진은 크게 기뻐했다. 좋다. 그는 임금 직속의 어림군 5천 명을 원소에게 내주었다. 지휘권을 받은 원소는 곧 계엄령을 선포하고 낙양성의 8문과 대궐의 걸문을 모조리 잠그게 한 뒤 들고 나는 이쪽 사람 말고는 한 사람도 출입을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갑옷에 투구를 쓴 뒤 5천 군사를 이끌고 대궐로 들어갔다. 그 사이 하진은 하옹, 순유, 정태 등 대신 30여 명을 거느리고 뒤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영제 관 앞에 나가 태자 유변의 황제 즉위를 선언한 뒤에 두 팔을 번쩍 들고 외쳤다. 황제 폐하 만세. 그러자 모여있던 문무백관이 일제히 만세를 외치고 절하니 이들이 새로 옹립한 이가 곧 후한의 13대 임금 소재였다. 만세를 외치고 절하는 호배의 절차가 모두 끝나자 원소는 칼을 빼들고 부하들에게 외쳤다. 음모의 수괴, 건석을 척살하라. 잔꾀는 밝아도 막상 큰일을 당하자 한관들은 우왕좌왕하며 다들 제 몸 하나 건사하기에 바빴다. 원소에게 지목된 건석도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궁성 방위에 금군이 건재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겨우 피신한 곳이 궁정 화단의 꽃끈을 속이었다. 한 길도 안 되는 꽃밭에 몸을 숨긴 건석을 처음 발견한 것은 자기도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중상시 곽승이었다. 그러나 돌아앉은 건석의 뒷모습을 보자 곽승의 머리에는 순간 잔꾀가 생각났다. 그렇지. 충신 유도와 진탐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하진의 암살 음모를 꾸민 것은 모두 건석이었다. 그러니 음모의 수괴인 그를 죽이면 자신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 그는 단도를 쥔 오른손을 등 뒤로 감추고 화단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건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자네는 왜 하필 여기 들어오는가? 자네에게 볼 일이 좀 있어. 그러네. 볼 일이라니? 바로 이걸세. 곽승은 단도로 건석의 가슴을 찔러 죽였다. 그런 다음 금군에게로 달려가 그들을 설득하고 함께 대장군 아진에게 투항했다. 제4장. 생각보다 일이 간단히 끝난 것에 만족감을 느낀 아진은 곽승과 금군의 투항을 쉽게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를 본 원소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자고 저런 자를 받아들이십니까? 관관들은 모두 한 통 속으로 단단히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기세를 몰아 모조리 죽여야 합니다. 만일 남겨두었다가는 뒤에 어떤 후환을 당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하진은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홧김에 일을 벌이기는 했지만 본래 소심하고 명민하지 못한 하진은 새 임금도 세우고 자신을 죽이려던 건석도 제거했으니 일만 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원소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숨어서 형세를 살피던 장양 등 십상시의 일부는 원소 등 강경파가 득세할 경우 목숨이 위태롭다 보고 얼른 하태우가 있는 내전으로 달려갔다. 무슨 일이오? 하태우가 묻자 십상시의 우두머리인 장양이 대답했다. 처음부터 대장군을 해하려는 모략을 꾸민 것은 건사 한 사람이었을 뿐 소신들은 이 일을 알지도 못했사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군께서는 원수의 말만 들으시고 소신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드니 배우마마 소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태우가 말했다. 걱정 마오. 내 그대들을 보호해 줄 테니.
하태우는 그렇게 말하고 곧 하진을 불러들였다. 오라버니? 이에 태우마마. 오라버니나 전하 원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었지요? 이에 그때 저 장양 무리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오늘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녀의 말을 들은 하진은 소나 돼지를 잡던 옛 시절이 생각났다. 장양의 무리가 누이를 귀인으로 황후로 올려주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점에 생각이 미치자 원수의 말을 듣고 결심이 섰던 마음이 어느새 다시 풀어졌다. 그건 그렇지요. 못되게 굴던 건석은 이미 죽임을 당했다면서요? 이에 그런데 오라버니는 어찌 남의 말만 믿고 환관들을 모두 죽이려고 드세요? 알겠나이다 태우마마. 이후 내전을 물러나온 하진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건석은 계획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으니 그 집안은 멸족될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를 해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을 무턱대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을 들은 원소는 반발했다. 그 무슨 엉뚱한 말씀이십니까? 만일 풀을 베고도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뒷날 반드시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아선 하진은 이미 원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 뜻은 결정되었으니 그대들은 여러 말 말라. 이렇게 하여 십상시는 살아남게 되었다. 원소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묻관원들과 함께 그곳을 물러났다. 이튿날 하태우는 하진을 금일의 내각 총리에 해당하는 녹상서사로 승진시키고 그 밖에 이번 거사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각기 합당한 벼슬을 내렸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동태우는 장양의 무리를 태우궁으로 은밀히 불러들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웠던 것이다. 하진의 누이는 애당초 내가 청거하여 궁으로 데려왔는데 이제 그의 아들이 보위에 오르고 안팎 신료들이 모두 그들의 신복이 되어 권세가 엄청나게 커졌으니 나는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동태우가 묻자 장양이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너무 걱정하실 것 없사옵니다. 어찌 걱정이 안 되겠나. 우선 마마께선 하태우의 어마마마가 되시오니 지금 궁중에서는 가장 큰 어른이시옵니다. 그랬어? 그러니 마마께서 조정에 납시어 수렴청정을 하시옵소서. 우선 협황자를 왕에 봉하시고 국구동중의 벼슬을 높여 병권을 장악하시며 또 소신들을 줌이 쓰시면 가히 대사를 도모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동태우는 크게 기뻐했다. 이튿날 그녀는 태왕태후의 자격으로 만조백관을 불러 모아 조회를 열고 협황자를 진류왕에 봉한 뒤 동중을 표기장군으로 삼고 이어 장양의 무리를 조정일에 참여토록 했다. 하태우는 시어머니인 동태우가 하루아침에 궁중과 조정의 권세를 독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찌되었든 그녀가 궁중의 어른임에는 틀림없었으므로 당장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여기서 그녀는 계교를 짜냈다. 그래서 잔치상을 마련하고 동태우를 정중히 청했다. 술이 서너 순배 돌아가자 하태우는 동태우의 잔에 술을 가득 부어 올리고 공손히 말을 꺼냈다. 태우마마께 아뢰옵니다. 마마와 소비는 모두 여자이오니 조정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옛날 여후께선 나라의 권세를 틀어쥐었던 일이 화가 되어 나중에는 그 일가친족 1천여 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사옵니다. 마마나 전하, 구중궁궐에 깊이 앉아있고 조정의 큰일은 원로 대신들에게 맡겨두심이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오니 부디 귀담아 들어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동태우는 화를 냈다. 내 투기가 심해 전에는 왕미인을 독살하더니 이제는 네 아들, 내 오라비의 위세를 믿고 내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 표기장군에게 직서를 내려 네 오라비의 목을 자르는 것쯤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그러자 하태우도 화가 났다. 제가 좋은 말로 권하였거늘 어찌 역정을 내시는지요? 역정? 내 집안은 본래 돼지나 잡고 술이나 팔던 천한 것들인데 무엇라 한다고 내 앞에서 짓거리느니야.
동태우는 우쭐한 기분에 며느리의 출신을 들먹이는 실수를 저질렀다.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앙심을 품은 하태우는 그날 밤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여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나서 한마디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세요. 궁전을 물러나온 하진은 그날 대신들을 불러 방안을 강구했다. 동태우가 하태우의 출신을 들먹였으니 동태후의 출신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튿날 조회 때 하진의 신복 하나가 임금께 주청을 드렸다. 동태우는 원래 제후의 아내인 번비 출신이기 때문에 궁중에 오래 머무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그러니 동태후의 원고향인 하간에 나가 살도록 하심이 마땅하나이다. 좋다. 어린 임금의 허가가 떨어지자 하진은 즉시 사람을 보내 동태우를 시골로 호송토록 하는 한편 금군을 출동시켜 동중에 집을 에워싸고 표기장군의 관인을 회수토록 했다. 일이 다급해진 것을 한 동중은 뒤채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집을 포위한 병사들은 온 집안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나서야 흩어졌다. 그해 6월 하진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 하간 역참들에서 동태후를 독살했다. 며느리와의 싸움에서 밀린 동태후가 다시 낙양성에 돌아온 것은 관속의 싸늘한 시체로서였다. 제5장 한편 장양과 단규 등 십상시들은 동태후 일파가 망한 것을 보고 세 줄로 갈아탈 방안을 모색했다. 머리를 맞댄 결과 하진의 배달은 아오이자 하태후의 친오빠인 하묘와 그의 어머니 무양군을 이용해보자는 안이 나왔다. 좋아, 자네들도 가져오게나. 장양의 지시에 십상시 모두가 보물을 들고 왔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은 보화를 싸들고 그들은 하묘와 그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저희가 동태우를 부추겼느니 뭐니 하는 것은 다 저희를 위호하는 자들의 모함입니다. 부디 두 분께선 태우마마와 대장군께 잘 말씀드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뒤에 싸들고 간 금은 보화를 보여주었다. 죽임을 당한 건석과 하진에게 투항한 곽승을 뺀 나머지 환관들이 모두 내놓은 것이었기에 그 양이 엄청났다. 엄청난 양. 그것이 요령이었다. 딸 때문에 무양군에 봉해지기는 했으나 그녀도 아들 하묘도 모두 미천한 출신들이라 무력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모자는 하태우를 찾아가 십상시의 일을 좋게 말했다. 이렇게 하여 십상시는 다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어린 임금을 가까이 모실 수도 있게 되었다. 이를 본 원소가 하진을 찾아가서 말했다. 장양, 단규 등이 지금 대장군께서 동태후를 독살하고 대사를 도모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고자놈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두무가 고자놈들을 제거하려다가 비밀이 새나가는 바람에 도리어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장군의 형제나 부대나 장수나 관리들은 모두 뛰어난 분들이오니 힘을 합한다면 사태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내린 기회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후마마와 의논해보겠네. 네. 그러자 십상시가 매수해 놓은 하진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이 일을 장양에게 알렸다. 장양의 무리는 다시 많은 뇌물을 싸들고 하묘를 찾아가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뇌물을 받은 하묘는 하태우를 찾아뵙고 하진을 이렇게 헐뜯었다. 형님은 성상을 도와 어질고 자유로운 일은 하지 않고 사람 죽이는 일만 하더니 이제는 까닭없이 십상시까지 죽이려고 하옵니다. 이는 자칫하면 난을 부르는 길이옵니다. 하태우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염려 마라. 하묘가 나간 직후에 하진이 들어와서 환관들을 모조리 죽여야겠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하태우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내시들이 궁궐을 관리하는 것은 한나라 황실의 오랜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라버니는 선제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옛 신하들을 죽이려드나 이는 종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아니지요.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는 앞장서지 마세요. 이에 태우마마. 어찌 보면 하태우는 십상시가 간접으로 조종하는 인형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복 오빠인 하진에게는 이상하게도 권위가 있었다. 거기다 하진은 본래 결단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태우의 말을 듣고는 그저 예 소리만 하다가 물러나왔다.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원소가 몹시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찌 되었습니까? 들어갈 때와 달리 하진은 약간 계면적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태우께서 윤허하시지 않으니 어쩌겠나. 좀 더 두고 보세. 하지만 원소도 그냥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곧 사방의 호걸들에게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올라와 고자놈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십시오. 그리 되면 일이 다급해지니 태우께서도 따르지 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진은 귀가 솔깃해졌다. 사방의 호걸들이 상경하여 환관들을 제거하면 하태우가 지적한 것처럼 자신이 앞장서는 모양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참 묘책이로구나. 하진은 대장군부로 돌아가 여러 대신을 불러 모은 뒤 원소가 내놓은 계책을 말하고 각처로 경문을 띄워 군사를 불러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부진림이 말했다. 아니 됩니다. 속담에 눈 가리고 참새 잡기라는 말처럼 이를 건성으로 해서는 참새도 잡기 어려운 법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큰일이겠습니까? 지금 장군께선 임금의 위광을 등에 업고 병권을 쥐고 있으니 용호의 기세로 나아가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환관을 죽이는 일쯤은 단 화로에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처럼 쉬운 일이죠. 무릇 번개처럼 신속히 군사를 움직여 권력으로 처단하면 하늘도 사람도 모두 따를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밖에 있는 대신들에게 경문을 띄워 도성의 대궐을 침범케 합니까? 호걸들이 모이면 각자 딴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니 칼자루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되어 이래 성공은커녕 난리만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에 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겁쟁이의 소견일 뿐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인데 무슨 의논이 그리 분분하십니까? 본이 조조였다. 하진이 말했다. 오, 맹덕이로구나.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